한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핵잠수함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한국의 계획을 파악한 미국 정보기관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이 놀라웠죠. 미국 정보기관의 한 전문가가 직접 체험한 그 48시간, 상상도 못했던 깊은 곳에서 발견된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준비하고 있었던 건 바다가 아닌 하늘을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 굳이 시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새벽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를 집어들었죠. 화면엔 본부라는 단어만 떠 있었습니다. 제이슨, 지금 당장 들어와. 부국장 톰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낮았고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화로 설명할 수 없어. 30분 안에 작전실로 와 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며 눈을 뜨더니 또 긴급 호출이냐고 졸린 목소리로 묻더군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NSA에서 신호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새벽 호출을 여러 번 겪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톰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죠.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으며 위협을 판단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차를 몰고 포트미드 본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메릴랜드의 고속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죠. 러시아가 뭔가 했을까?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나? 아니면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했나? 이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본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평상시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새벽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차가 훨씬 많았고 긴급 상황실 근처 자리가 대부분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밀작전실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기대되는 기분이 들었죠.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위성정보팀 직원들, 동아시아 라인의 사람들,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온 인원들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모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제이슨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고 뒤돌아보니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도 급하게 도착한 것 같았어요. 셔츠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너도 호출 받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1시간 전에.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 다들 말이 없더라. 작전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이미 30명 정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6개의 스크린이 가득 차 있었고 가운데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죠. 실내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급박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앉자. 마크가 중간쯤 자리를 가리켰고 저는 그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쪽에는 부국장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뒤쪽에는 기술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난리야? 제가 속삭였더니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한 모양이야, 아주 크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아까 위성 분석팀 친구들한테 들었어. 새벽에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더라.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고 부국장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위성 분석실장 2명이 따라왔죠. 톰슨은 바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은 푸르스름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맨 상태가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고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우리 정찰 위성이 한국 남부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톰슨이 말하며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해안처럼 보였는데 이상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대된 화면에는 거대한 안테나 같은 것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고 높이도 꽤 높았어요. 실내가 술렁였고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테나의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으니까요. 일반적인 통신 안테나와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어떤 신호죠? 위성 분석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입니다. 톰슨이 답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망과 완전히 다르고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해독 시도는 해봤습니까? 누군가 물었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망을 받는다니, 해독이 실패했다니.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신호의 방향은요? 제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톰슨이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상공 600km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궤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선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붉은 점이 한반도 상공에 찍혀 있었죠. 우리 위성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톰슨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 궤도에 뭔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것이 한국과 관련된 것임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빨간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한국이 독자적인 위성 네트워크를 갖춘 걸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마크가 물었죠. NSC에서 즉시 분석 보고서를 지시했어요. 톰슨이 말하면서 저를 바라봤고 제이슨 자네가 한국의 통신 신호 패턴을 분석해 목적을 알아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은 이런 걸 감췄을까요? 제가 물었죠. 그건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거야. 톰슨이 조용히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거지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뒤숭숭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앞서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스크린에 뜬 그래프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에는 알렸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죠. 아직 안 했습니다. 톰슨이 대답했어요. 일본도 모르고 나토도 모릅니다. 오직 한국과 우리만 아는 사실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마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동맹이 이렇게 중대한 걸 비밀로 하다니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핵심 시스템을 숨겼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위성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 구조물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마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기술 자체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숨겼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혹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중일까? 마크가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600km 상공에 찍힌 빨간 점 하나와 우리가 모르는 통신 네트워크,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데이비드 밀러였어요. 미 공군 위성 신호 분석가 출신으로 현재는 NSA 동아시아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저보다 5살 연상이자 이 분야에선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데이브 언제 도착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왔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톰슨이 급하게 불러서 바로 비행기를 탔지. 워싱턴에 있었거든. 그는 커피 자판기 쪽으로 가며 손짓했고 저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그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고 커피 2잔이 나왔어요.
그가 한 잔을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리핑 들었지? 네, 방금 끝났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신호 얘기 맞죠?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제이슨, 넌 아직 모르는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이 나라는 우리가 감시하는 위성망의 범위 밖에 있어. 저는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 상공 600km 궤도에서 이상한 통신 신호가 포착됐어.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미국 위성은 아예 감지도 못했지. 암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건 저도 브리핑 때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데이브가 복도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데이브의 사무실은 3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모니터가 3대 놓여 있었죠. 벽에는 여러 위성 궤도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데이브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상공에서 포착된 신호 패턴이야.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단순 잡음인 줄 알았지. 그런데 패턴을 분석하니까 뭔가 규칙이 있더라고. 저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파형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확실히 아무렇게나 생긴 잡음은 아니었죠. 주파수가 특이하네. 데이브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쓰는 대역이 아니야. 민간용도 군용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야. 그럼 이게 뭐죠? 독자적으로 만든 통신 시스템이야. 데이브가 답했어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위성망을 구축한 거지. 그것도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왜 굳이 우리가 못 알아채는 방식으로 만들었냐는 거지. 혹시 군사용 위성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하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 크게 남았어요. 하늘의 주인이라니. 지금까지 미국이 그 위치를 지켜왔으니까요. GPS도 우리 소유고 정찰 위성도 우리가 제일 많았어요. 전 세계 통신망도 우리가 관리해왔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던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신호가 처음 포착된 건 6개월 전이야. 데이브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스템 구축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을 거야. 최소 2년, 어쩌면 5년은 됐을지도 몰라. 5년이요?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 못 알아챈 거지. 데이브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러시아랑 중국만 주시하느라 바빴잖아. 한국은 동맹이니까 신경 안 썼던 게 실수였던 거야.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파형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 같았습니다. 이 신호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관건이지. 데이브가 말했어요. 단순한 통신용이라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 없지. 분명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야. 정찰용일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찰이라면 영상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이 신호량은 그것보다 적어. 오히려 명령 전달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에 가깝지. 조기 경보요? 북한 미사일 탐지 같은 거?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란 거야. 만약 그게 맞다면 한국은 이제 우리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방어가 가능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독자 방어라니, 그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자립을 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톰슨이 이 사실을 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묻자 데이브는 일부만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했지만 전체 상황은 아직 모른다며 그래서 자네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왜 저냐고 묻자 신호 분석 전문가라 그런 패턴을 해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암호를 풀고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파형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독이 될까 걱정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데이브의 솔직한 말에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라며 패턴이 있다는 건 규칙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데이브가 USB를 건네며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고 신중히 다루라고 했죠. 최고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데이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데이브는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을 지배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성이 우리 통제에 있었지만 이제 누군가 그 밖으로 나갔다고 했죠. 만약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완성했다면 동북아 판도가 바뀔 거라 했습니다. 일본도 따라오고 대만도 원할 거고 중국은 위협으로 느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USB가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장치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는데 데이브가 다시 불렀습니다. 제이슨,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깊을 거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그 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00km 상공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데이브가 준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신호 패턴은 복잡했지만 규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주파수, 일정한 시간, 방향성, 모든 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듯했죠. 하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방식과도 달랐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이슨, 한국에서 또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자 로켓 발사라고 했죠. 톰슨이 서류를 건넸고 남해 우주센터에서 오늘 저녁 발사 예정이라 했습니다. 민간 위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발사 일정, 궤도, 탑재체 스펙이 적혀 있었고 탑재체 부분을 보자 눈이 번쩍 떴습니다. 통신 중계 위성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 민간용이면 군사기지에서 왜 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탑재체 무게가 일반 통신 위성보다 훨씬 무겁다며 뭔가 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톰슨이 모니터를 켜자 남해 우주센터 위성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발사대 옆에 하얀 로켓이 서 있었습니다. 이 로켓은 누리호 개량형이라며 원래는 1.5톤 위성까지였지만 이건 2.5톤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거죠. 2.5톤이면 뭘 더 실을 수 있냐 묻자 군용 장비도 가능하다며 정찰 카메라, 신호 수집 장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일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로켓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발사 시간이 언제냐고요? 현지 기준 오후 7시입니다. 톰슨이 시계를 들여다봤죠. 우리 시간으론 새벽 5시였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톰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실에서 같이 지켜봅시다. 그 밤 정확히 말하면 다음날 새벽이었죠. 저는 작전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쪽 우주센터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찰 위성이 포착한 장면이었죠. 발사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기술자가 안내했습니다. T-10분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옆에는 톰슨과 데이브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다른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T-5분 기술자가 다시 알렸어요. 연료 주입이 완료되었고 발사 시스템도 정상이라고요. 제 손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 위성 발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으니까요. 뭔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T-1분이 되자 화면 속 발사대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 엔진이 예열되는 모습이었죠. 발사대를 비추는 조명이 로켓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무대 위의 주인공 같았죠. 카운트다운이 재차 시작됐고 저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눈부시게 밝아졌어요. 로켓 아래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고 엄청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느리게 로켓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발사 성공입니다. 기술자가 말했죠. 정상 궤도로 진입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로켓이 점점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하얀 연기 기둥이 하늘로 곧게 뻗었어요. 마치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1단 분리.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2단 점화에 성공했다고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제 우리 위성이 로켓을 쫓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200km 돌파, 속도 정상, 페어링 분리 확인. 저는 옆에 데이브를 바라봤죠. 그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저 위성이 진짜 민간용이 맞을까? 고도 400km, 목표 궤도 진입 준비. 그런데 바로 그때 화면이 갑자기 번쩍였어요. 구름 사이에서 푸른 빛이 스쳤죠. 저게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기술자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반사광 같긴 한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봐. 톰슨이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고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로켓에서 분리된 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위성 상단에 무언가 추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데이브가 나직이 말했죠. 안테나 같은데 일반 통신용은 아니야.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안테나 형태가 낯익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봤던 구조물과 똑같았어요. 남쪽 해안가의 그 안테나 말이죠.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포착했던 신호송신 장치와 같은 구조입니다. 확실해요. 톰슨이 저를 바라봤죠. 네, 주파수 대역도 확인해봐야겠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 순간 기술자가 외쳤어요. 신호 포착 600km 궤도에서 통신 신호가 스크린에 잡힙니다. 새로운 화면이 켜졌습니다. 신호 패턴 그래프였죠. 저는 그걸 알아봤어요. 데이브가 보여줬던 신호와 똑같았습니다. 동일 신호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 포착한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위성 간 통신입니다. 데이브가 설명했습니다. 새 위성이 기존 위성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존 위성망이라니? 그렇다면 이미 여러 개가 궤도에 있다는 의미겠죠. 한국이 독자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몇 대나 있는 거야? 톰슨이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최소 세대는 파악됐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위성 세대를 쏘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감시에 안 걸리게 했으니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데이브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단순한 통신 위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해요. 저는 화면의 신호 패턴을 바라봤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마치 살아있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계속 추적하라고 톰슨이 명령했어요. 모든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라고 했고 제이슨도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려는지,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지 궁금했어요. 작전실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톰슨이었습니다. 제이슨, 당장 TV 켜봐. 그가 다급하게 말했죠. KBS 뉴스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니 KBS 뉴스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화면엔 한국 뉴스 앵커가 나와 있었고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했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흔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사전에 포착했다는 말이 이상했거든요. 톰슨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시간을 보라고 했습니다. TV 화면 구석에 4시 3분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자막엔 발사 시각이 4시 3분 10초라고 적혀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놀라 말했습니다. 발사가 4시 3분 10초인데 방송은 4시 3분에 이미 시작됐어요. 게다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요? 맞아, 톰슨이 답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미사일이 날아가기 10초 전부터 이미 보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초 전이라니 그건 예측이 아니라 거의 예언이었죠. 우리 시스템으론 불가능합니다. 발사 후에나 탐지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 전에 알았죠? 그게 바로 문제야, 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난리 났어.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알아내라고 저는 TV를 계속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국 합참의 브리핑이 나왔어요. 제복 입은 장성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열 신호와 전자기파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이 말했어요. 발사 준비부터 모든 과정을 추적하니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했죠. 열 신호와 전자기파라 저는 곱씹었습니다. 위성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톰슨 이거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한국 위성 네트워크야. 지난주에 본 그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0km 궤도의 그 위성들 맞죠? 그래, 톰슨이 확인했어요. 지금 바로 본부로 오라며 긴급 회의가 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또 나가냐고 물었고, 네, 급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1시간 후 작전실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톰슨, 데이브, 국방부 장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작하지, 톰슨이 말했어요. 스크린에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성이 포착한 장면이었죠. 발사 시각 4시 3분 10초,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기 경보 시스템은 4시 3분 25초에 탐지했어요. 15초 늦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누가 물었습니다. 4시 3분, 톰슨이 답했습니다. 발사 10초 전부터 이미 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국방부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점화 순간에야 감지되는데 그전엔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열감지, 전자파, 진동 변화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했죠.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장성이 물었어요. 우리도 정찰 위성이 있는데 왜 우린 놓쳤지? 해상도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위성 센서가 우리보다 더 정교한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장성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우리 최신 위성도 그 정도 성능은 아니야. 한국은 어떻게 그 기술을 얻었지?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거예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센서나 칩도 직접 만들 수 있죠. 화면이 바뀌면서 한국 위성의 궤도가 나왔어요. 붉은 점 3개가 한반도 상공에 보였죠. 이 3개의 위성이 북한을 밤낮 없이 감시하는 거야.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한 대가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오고 또 다음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움직여요. 실시간 관찰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죠.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넣는 순간부터 포착해서 점화 준비도 확인하고 그래서 발사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놀라면서도 약간 두려웠습니다. 이건 그냥 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한 감시 체계였으니까요. 북한의 모든 동향이 한국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장성이 물었죠. 우리의 조기 경보 체계는 이제 무용지물인 건가? 톰슨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한국이 우리보다 빨리 파악해요. 더 정확하게. 장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던 구조인데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거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톰슨이 말했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 3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의 감시자처럼 느껴졌죠.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독립했다는 의미죠. 방안이 고요해졌고 아무도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데이브가 따라왔죠. 제이슨,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면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야. 다른 기술 말이야? 제가 물었죠. 생각해봐.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조기 경보만 있으면 부족하잖아. 요격 시스템도 필요하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격 시스템이라니. 설마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도 갖춘 건가요?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 데이브가 대답했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예측만 하고 막지 못하면 의미 없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밝은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톰슨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그 혼자 있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앉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톰슨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이슨, 여권 있나? 네,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한국에 다녀와야 해. 톰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요?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죠? 기술 교류 명분이야.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미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회의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거야. 진짜 목적은요? 그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직접 보는 거지. 톰슨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성망 조기 경보 체계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까지 전부 알아내야 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미 국방기술협력회의라고 적혀 있었고 참가자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전문가로 나와 있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모레다. 톰슨이 대답했죠. 일주일 일정이고 회의도 참석하고 시설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관찰도 해. 동맹국을 조사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조사는 아니야.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야.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게 뭔지 밝혀야 하고. 들키면요? 들키지 않도록 해.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단지 회의에 참석하는 분석가일 뿐이야.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현장을 살펴보는 게 내 역할이야. 의심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맹국을 탐색하는 임무가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톰슨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만약 한국이 실제로 뭔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했으니까요. 데이브도 같이 가나요? 아니, 톰슨이 대답했습니다. 넌 혼자 움직여. 데이브는 여기서 내가 보내는 자료를 따로 분석할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이슨, 신중히 행동해. 그는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나라일 수 있어. 이틀 후 저는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큰 여행 가방, 다른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행 가방 안에는 소형 신호 탐지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충전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였죠. 탑승구로 이동하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데이브가 전화했죠. 제이슨, 잘 다녀와. 그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 데이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보기관도 상당히 치밀해. 내가 NSA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신경 쓸 거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할게. 비행시간은 14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저는 기내에서 한국 관련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성 궤도 분석, 신호 패턴 연구, 조기 경보 체계 평가 모든 자료가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기준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입국 심사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제 임무가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회의 참석 목적이시군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입국장에 나오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이슨 리 씨 맞으십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 김민준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민준이 일정표를 건네줬습니다. 오늘은 호텔 체크인만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방문, 기술 브리핑,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사흘간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이런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센터 같은 특별한 장소를 보고 싶었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죠. 도로는 매우 깨끗했고 차량들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이십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차량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화려한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20층 객실이라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펼쳐졌죠. 저는 짐을 풀고 숨겨둔 신호 탐지기를 꺼내 작동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신호가 잡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슨이었습니다. 도착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좋아. 톰슨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들어라. 특히 위성 관제 시스템에 대해 꼭 물어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톰슨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항상 조심해. 그들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눈치챌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00km 상공 어딘가에 한국의 인공위성이 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죠. 다음날 아침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편히 잘 잤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말하길 기술협력과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관제센터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대해 제가 흥미를 보이자 김민준은 위성 관제센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밀 구역은 볼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영 방식은 안내해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용산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경비는 무척 삼엄했습니다. 세 차례의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내부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한 회의실로 안내했고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하며 기술협력과장 이준호 대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씨 하고 영어로 인사하며 한미 협력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감사하다고 답했고 이준호 대령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준호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한국 위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천리안, 아리랑 그리고 최근에 발사한 차세대 통신 위성까지 모두 공개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메모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600km 궤도의 미확인 위성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곧장 손을 들고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었습니다.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한국이 10초 전에 탐지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대령의 표정이 단단해졌고 이는 통합감시체계의 결과라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레이더와 위성, 지상 센서를 종합해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위성입니까? 하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위성을 사용하는지 묻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정찰 위성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깊이 캐묻는 것은 경계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군내 식당이었는데 음식은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민준이 오후에 관제센터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곳일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물었더니 위성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라며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밀 구역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일부 구역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부 구역이라도 볼 수 있다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우리는 국방부 건물의 지하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B3층까지 내려갔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에는 금속문이 줄지어 있었고 김민준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한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카드를 대고 경고음이 울린 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마치 영화에서 본 관제실과 비슷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성 관제센터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성이 이곳에서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3개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성들의 궤도였죠.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 가능한 위성은 12대라고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통신, 정찰, 기상위성이 포함된다고 했죠. 공개 가능한 것만이냐고 다시 물으니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네, 군사용 위성은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요원이 다가와 김 과장님, 박 실장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는 요원을 따라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는 척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요원의 모니터에 흥미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궤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고도가 600km라고 적혀 있더군요. 바로 제가 찾던 그 궤도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요원이 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인상적이네요. 요원은 서둘러 화면을 바꿨어요. 다른 정보가 나타났고 기밀 자료라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확인했죠. 600km 궤도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자 작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위성들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죠. 여기가 브리핑룸입니다. 김민준이 안내했습니다. 위성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공간이죠.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대부분은 널리 알려진 위성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형태가 독특해서 일반적인 위성과는 달랐죠. 저건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아, 그건 아직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직 발사 전입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발사일 2024년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발사되었다는 뜻이었죠. 11월이면 이미 지났잖아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당황한 듯 제 착각이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고 저는 그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리요. 관제센터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라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600km의 궤도, 흐릿한 위성 사진, 10초 전 예측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으로 데이브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죠. 관제센터 방문 완료. 600km 궤도 확인. 최소한기 이상 존재. 발사일 2024년 11월 추정.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더 알아낼 수 있어? 내일 시도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조심해. 데이브가 다시 보냈습니다. 혹시 그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 씨, 오늘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어떤 일정이냐고 묻자 국정원에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정원이라니 제 정체를 알아챈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인가요? 1시간 후라는 답이 돌아왔고 김민준은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준비했습니다. 신호 측정기는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음날 아침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국정원 면담을 위해 내려가니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윤상현 박사님이십니다.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리 씨.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 역시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저는 악수를 하면서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단순한 과학자 이상의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았어요. 국정원 면담 전에 잠시 차 한잔 하실래요? 윤 박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박사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구석 자리였고 분위기도 차분했습니다. 윤 박사가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한미기술 협력 얘기겠죠.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 위성망 확인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인하려니 티가 나고 인정하려니 위험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오해하거나 화내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사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보여주고 싶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는지 진짜 알고 싶다면 바다를 보세요. 바다요? 저는 의아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성은 하늘에 있는데 왜 바다를 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밝히는 에너지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윤 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힘으로 하늘을 제어합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다의 힘이라니 무슨 말씀인지요? 해저 케이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류 발전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흐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위성과 통신에 쓰고 있죠. 완전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조류 발전이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위성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주 큰 관련이 있죠.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위성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태양전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대용량 통신 시스템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선으로 지상에서 에너지를 전송합니다. 무선 송전이요? 저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아직 실험 단계 기술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서 있다고 믿는 거겠죠.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 여기시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남해로 모시려던 겁니다. 남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설이 있습니다. 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보신 것을 미국에 보고하실 때 그대로만 전해주세요. 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숨길 생각이면 그냥 숨기셨을 텐데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윤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는 단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 공개해도 될 때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방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헬리콥터로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김민준 씨도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먼저 국정원 면담을 끝내시죠. 형식적인 절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고 국정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고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건물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면담실로 안내받았고 작은 방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박철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술 협력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미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NSA 소속이시죠?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담당입니다. 그럼 우리 위성에 관심 많으시겠군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업상 관심이 있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동맹이니까요. 서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죠. 윤 박사님이 내일 남해로 안내하신다고 하네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허락한 일입니다. 보여드려도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지금인가요? 타이밍이죠.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 차라리 저희가 보여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오해 없이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수월했어요. 위협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건물을 나서니 윤 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답했어요. 한국이 저를 조사 대상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적이 아닙니다. 리 씨의 파트너죠.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데이브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변화, 한국 측이 시설 공개를 일부 제한, 내일 남해 방문 예정.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조심해라,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걸 수도 있지. 제가 답했습니다. 톰슨에게 보고했다고.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 암호 채널로 톰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하지만 모든 과정을 기록해. 사진은 찍지 말고 눈으로 확인해. 알겠습니다. 통신을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왜 미국에 공개하려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윤 박사님이 호텔에 오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가방에는 노트와 펜만 챙겼습니다. 카메라나 측정기는 두고 갔죠. 직접 보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헬기였고 측면엔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헬기에 오르자 조종사가 인사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립니다. 곧 출발합니다. 로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점점 멀어졌고 고층 건물들이 작아지며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해까지 2시간 걸립니다. 윤 박사가 헤드셋으로 말했어요. 편히 쉬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작지만 풍경이 참 아름다웠죠. 1시간이 지나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였고 섬들이 점점이 펼쳐졌죠. 곧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췄고 해안가 절벽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건물들이 있었어요. 외관상 민간 시설 같았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울타리와 초소가 곳곳에 있었죠. 헬기가 착륙장에 내렸고 로터가 멈추자 우리는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지만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윤 박사가 앞서 걸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양쪽엔 실험실처럼 보이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남해 해양에너지연구소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조류발전연구소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도 맞아요.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윤 박사가 카드를 대고 지하 3층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중앙에는 큰 수조가 있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조류 발전 시뮬레이터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바닷물 흐름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터빈이 돌아가며 전기가 생산됩니다. 저는 수조를 유심히 봤습니다. 물속에 터빈이 보였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죠. 전력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50메가와트입니다. 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작은 도시 하나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규모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다르겠습니다. 위성에 활용하죠. 정확도가 높아요. 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수조를 지나 다른 문으로 갔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또 다른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거대한 안테나가 있었죠. 천장을 뚫고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선 송전 안테나입니다. 윤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만든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바꿔 위성으로 보내요. 저는 놀라서 안테나를 올려다 봤습니다.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윤 박사님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미 3년째 가동 중입니다. 위성에 태양 전지판도 있지만 이게 추가 전력을 줘요. 그럼 위성이 더 오래 움직이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고출력 통신도 할 수 있죠. 더 멀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위성이 10초 전에 알 수 있었던 거군요. 강한 전력으로 실시간 감시가 됐던 거죠.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위로 갑시다.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옥상에 나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시선은 하늘로 갔죠. 저기 보이세요? 윤 박사님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작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위성이에요. 윤 박사님이 답했어요. 지금 한반도 상공 600km에 있습니다.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죠. 저는 그 반짝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어요. 미확인 위성. 한국의 독자 감시체계 몇 개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5개입니다. 윤 박사님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죠. 열신 후 전자기파, 심지어 지진파까지 잡아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 전에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료 주입 때부터 봅니다. 점화 준비도 보고요. 그래서 10초 전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었죠. 저는 감탄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보여주시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 알아야 하니까요. 윤 박사님이 말했어요.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제 완성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압니다. 윤 박사님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불편해할 거예요. 동맹이 독자 능력을 가지면 반갑지 않겠죠.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하려는 겁니다. 북한 위협 때문인가요? 네. 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기다릴 수 없어요. 스스로 지켜야 하죠. 그게 주권 국가의 권리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일 수 있었어요. 리시 윤 박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에 확실히 전해주세요. 우린 적이 아니라고. 우린 그저 평화를 원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윤 박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질문이 많았거든요. 휴게실로 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커피를 마시며 윤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일본도 아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윤 박사님이 답했어요.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맹이니까요. 중국은요? 눈치챘을 거예요. 윤 박사님이 말했죠. 하지만 확실히는 몰라요. 우린 신중하게 움직였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계속 확장할 겁니다. 윤 박사님이 답했어요. 위성도 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하지만 공격용은 아니에요. 오직 방어용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파장이 클 게 뻔했죠. 때가 왔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헬기가 준비 중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건물을 나서 착륙장으로 향했어요. 헬기에 타기 전 윤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 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주축이 생기는 중이에요.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기에 올랐죠.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륙했습니다.
창밖에 연구소가 멀어졌어요. 점점 작아지는 건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오늘 본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호텔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본 것을 보고해야 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어요. 암호화 채널로 톰슨에게 연결했어요. 화상 통화 요청을 보냈죠. 잠시 뒤 화면에 톰슨이 나타났습니다. 제이슨, 어땠어? 그가 급히 물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인했어요.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완성했어요. 5기가 운영 중이고 무선 송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톰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한가? 직접 봤어요. 제가 답했죠. 그들의 연구소에서 모두 보여줬어요. 조류 발전으로 전력을 만들고 마이크로파로 위성에 송전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북한 감시가 가능합니다. 왜 보여줬을까? 톰슨이 물었어요. 숨길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개할 때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죠. 시스템이 완성됐으니 미국이 언젠가 알 거라 생각한 거죠. 차라리 먼저 보여주는 게 낫다고요. 톰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그가 말했죠.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 국방부도 난리일 거야. 일본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른대요.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에 알려야 하나? 톰슨이 고민스런 표정이었어요. 이건 동맹 전체에 영향을 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워싱턴은 혼란에 빠지겠죠. 내일 귀국해. 톰슨이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긴급 브리핑이 있어. 네가 직접 설명해야 해. 알겠어요. 제가 답했죠. 통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입장도 미국의 우려도 이해됐지만 이 둘을 어떻게 맞출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민준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좋은 방문이었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미국에 잘 전해주세요. 김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답했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 동안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오해 없이 전달될까? 한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니 마크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가 뛰어왔어요. 톰슨이 날 보냈어. 지금 난리야.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이 항의했어. 마크가 설명했죠. 한국 위성망 소문이 돌았나봐. 일본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했대요. 왜 우리만 몰랐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정보가 새나갔구나. 중국도 반응했어요. 마크가 이어 말했죠.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했다고 해요. 지역 안보 불안정 초래한다고요. 차를 타고 포트미드 본부로 갔어요. NSC 긴급회의가 1시간 뒤였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톰슨 사무실로 갔어요. 들어가니 그가 통화 중이었어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죠.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톰슨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저를 봤죠. 제이슨 준비됐나? 네. 제가 답했어요. 좋아. 톰슨이 일어섰어요. 가자. 백악관이 기다려. 우리는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시큐리티 체크를 여러 번 거쳐 상황실에 들어갔어요. 큰 테이블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NSC 보좌관, 그리고 CIA 국장까지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대통령이 들어서며 한마디 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윗자리에 앉자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이슨 분석입니다. 톰슨이 저를 소개했고 저는 직접 한국 현장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크린 앞에 섰을 때 손에 땀이 맺혔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 감시 체계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5대의 위성이 600km 상공에서 24시간 한반도를 감시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각종 자료를 띄웠습니다. 남해 연구소 사진과 조류 발전 시설, 무선 송전 안테나까지 전부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죠. 에너지원은 조류 발전입니다. 저는 5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해 마이크로파로 전환 후 위성으로 송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덕분에 위성의 운영 시간과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미 3년째 가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완성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공개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배신 아니냐는 장관의 질문에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동맹국이 이런 중요한 것을 숨겼다고 해서 배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방어를 위해 기술을 개발했고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 한다는 국방장관의 말에 저는 초대받아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만약 숨기려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도가 뭐냐고 대통령이 묻자 단호히 방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 확보, 그게 전부입니다. 공격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입니다. 확신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윤상현 박사가 명확히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믿느냐는 국방장관의 냉소적인 질문에도 저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우리 동맹이었고 그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왔으니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한국도 투명성을 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묻자 이미 중국이 눈치챘을 것 같지만 한국 시스템은 오직 북한 감시에만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한 끝에 제이슨, 자네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관계만 악화될 테니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고 공동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방안이 조용해졌고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협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한국과 3자 대화 채널을 만들어 미국, 한국, 일본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명령이었죠. 국무장관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톰슨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자네가 전쟁을 막았다며 농담했죠. 외교적인 전쟁이라는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 위성망 이슈로 분주했고 국무부는 한일 3자 회담 준비에 한창 국방부도 새로운 협력 구조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신호 분석 업무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긴급 알림이 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 TV를 켜니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사 시각이 새벽 4시 12분으로 적혀 있었지만 지금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 3분 전의 일이었죠. 그런데 벌써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정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파된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습니다. 제이슨 TV 켜고 있나?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기 경보 시스템보다 한국 쪽이 더 빠르다니까. 발사 10초 만에 전 세계에 소식이 퍼졌어. 저는 곧장 채널을 KBS로 돌렸습니다. 한국 방송에선 이미 자세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죠. 미사일의 종류, 발사 지점, 예상 경로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한국 위성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 데이브가 대답했어요. 600km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정밀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강한 섬광이 퍼진 것이었죠. 푸른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데이브 역시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위성 데이터 좀 확인해 볼게.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CNN 앵커도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섬광이 포착됐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KBS로 돌렸습니다. 한국 방송은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앵커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이 요격을 한 걸까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습니다. 제이슨, 이건 미사일 요격이 아니야.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신호를 교란시킨 거야. 데이브가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야.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자기파 무기라니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데이브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쓰인 건 처음 봐. 한국이 해낸 거야.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됐죠? 경로를 벗어났어.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제어가 안 돼서 추락한 거야. 동해에 떨어졌대. 저는 TV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엔 한국 합참의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장성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고 국민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어 시스템,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윤 박사가 보여주지 않았던 게 분명 있었던 거죠. 단순한 위성 감시뿐만 아니라 요격 시스템까지.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톰슨이었습니다. 제이슨,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30분 뒤 저는 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북한 미사일의 궤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상황 보고 톰슨이 말했습니다. 위성 분석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사 이후 정상 궤도를 따라가다가 15초쯤 지나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왜 경로를 벗어났습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전자기파 교란 때문입니다. 실장이 답했습니다. 강력한 파장이 미사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한국입니다. 실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위성 궤도가 나타났습니다. 600km 상공에서 고출력 전자기파가 발사됐습니다. 한국 위성에서 나간 겁니다. 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성이 무기였던 거예요.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니라 요격이 가능한 무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국방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전 배치는 우리도 못했습니다. 전력 소모가 워낙 크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무선 송전 기술 덕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남해에서 계속 전력을 공급받으니 가능한 겁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이슨, 그 말이 사실이야? 톰슨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문제를 극복했어. 그래서 위성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건 판을 뒤집는 일이지.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한 독자 방어 능력을 갖춘 셈이에요. 미사일 발사 전 탐지, 발사 후엔 무력화까지 가능합니다. 백악관은 뭐라고 합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긴급하게 NSC가 소집되었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죠. 1시간 뒤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백악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 설명을 지시했습니다. 톰슨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단순한 정찰 장비가 아니었다고 밝혔죠. 그의 말에 따르면 고출력 EMP 무기가 실려 있었고 오늘 그것이 실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국무장관이 물었죠. 톰슨은 아마 시험을 원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얻으려는 목적이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공에서 자국을 향해 오는 미사일을 요격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 없이 미사일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이 입증된 셈이죠. 제가 너무 감싸는 것 아니냐며 장관이 예리하게 반문했습니다. 제이슨, 넌 누구 편이냐고 묻자 저는 진실의 편이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그들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도 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제이슨 말이 맞지 않냐고 하셨고 한국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며 그들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기술 협력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죠. 장관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고 데이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한국에서 연락 왔다고 데이브가 전했습니다. 누구에게서냐고 묻자 윤 박사라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무슨 메시지냐고 물으니 다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문제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전해달라 했고
또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이제 그 하늘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600km 상공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으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요격 성공 이후 동아시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연이어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고 중국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의견 충돌을 벌였죠. 국방부는 한국을 견제하자고 했고 국무부는 협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고 사무실에 가니 국무장관이 직접 와 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톰슨이 저를 앉히고 장관이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셨죠. 한국이 위협인지 기회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기회라고 확신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위협이 아니라 큰 자산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무선 전력 전송 기술과 무기, 실시간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떡하냐고 날카롭게 물으셨죠. 저는 동맹 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이 떠난 후 톰슨이 저를 바라보며 이제 자네가 중심 인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네 분석이 정책의 근간이 될 거라면서요.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며 톰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일본 외무성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이 마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은 국무차관이, 한국은 외교부 차관이, 일본은 외무성 차관이 대표로 나왔죠.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차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 나라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자는 논의였습니다. 한국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숨길 의도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해해달라고 했죠.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말이죠. 미국 차관이 일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일본 차관은 솔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신기술이 북한만을 겨냥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 위협을 느낀다고 했죠. 한국 차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차관이 증명을 요청하자 한국 차관은 투명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위성 운용 정보를 세 나라가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공유하겠다는 상당한 양보였으니까요. 조건이 있느냐고 미국 차관이 물었고 한국 차관은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 나라가 우리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죠. 특히 무선 송전 기술 분야에서 말입니다. 일본 차관이 미국 차관에게 시선을 옮겼고 미국 차관은 제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빠른 진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 일본의 센서 기술, 미국의 통합 역량이 모이면 최고의 시너지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정보 공유 시스템과 공동 연구센터 설립, 기술 이전 조건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한국 차관이 제게 다가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이슨 씨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에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죠. 윤 박사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차관은 환하게 웃으며 꼭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박사님도 저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대표단끼리 호텔 회의실에 모여 다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무차관이 앞에 서서 오늘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투명성 제공을 약속했고 일본도 협력 의지를 보였으니
이제 남은 건 백악관의 최종 승인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국방부의 반응을 물었고 차관은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대통령이 협력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덕분이라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본부로 복귀하자마자 톰슨이 저를 불러 백악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니 내일 오전에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섰고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국방장관이 먼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행동이 동맹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의견을 물었고 국무장관은 협력이 해답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제게도 최종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 뒤 말문을 열었습니다. 각하, 시대가 변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혼자 떠맡는 시대는 끝났고 동맹들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힘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한다면 미국 역시 더 강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고 저는 공동방어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역량, 일본의 기술, 미국의 통합 능력이 합쳐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력의 길로 간다. 국무장관은 협정 체계를 추진하시고 국방장관은 연합훈련 계획을 세우세요. 네, 두 사람의 대답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데이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냈네 제이슨, 그가 말했죠. 내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변화시킨 겁니다. 저는 단지 통역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건물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600km 상공 어딘가에는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었겠죠. 이제 그 하늘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는 하늘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백악관의 결정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3국 협력 협정의 초안을 마련했고 국방부는 연합훈련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포트미드 본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가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이슨 같이 좀 보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톰슨은 뒤돌아보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큰일을 해냈어. 대통령께서 자네를 높게 평가하셨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맡은 바를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톰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한국과 갈등이 생겼을 거야. 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 하지만 자네가 그 다리를 놓아줬어.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저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죠. 아무튼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톰슨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과 함께 가는 시대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지? 아내가 묻더군요. 네, 좀 그랬어요. 이제 끝났어요. 좋은 결과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전쟁은 막았으니까요.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이라니 외교적인 싸움이요. 제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갈등할 뻔했지만 잘 해결됐어요. 당신 덕분이구나. 아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방위 협력을 맺는다는 내용이었죠. 공동연구센터도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습니다. 뉴스 봤어? 그가 물었죠.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이제 진짜 동맹이 됐어.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숨기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야.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이었어요. 600km 상공 어딘가에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이제 모두가 함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여러 나라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힘을 함께